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두고 막판까지 혼란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과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폭력, 아동장애인 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사건에서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가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성폭행범, 아동폭행, 또는 노인 대상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잖아요. 그걸 경찰에게만 맡겨뒀을 때 만약에 경찰의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거나 또는 피해자들의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보안 수사를 통해 해결하자는 접근법은 한마디로 경찰과 검찰 중 어느 쪽이 더 약자 보호에 충실하냐는 선택의 문제로 치환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본적 해법과도 거리가 멉니다. 한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시민감시단이 2004년부터 해마다 성폭력 수사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피해자 인권 존중에 기여한 경찰, 검찰, 재판부를 여성 인권 존중 디딤돌로 선정하고 반대로 피해자 권리 보장에 소홀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 이들을 걸림돌로 선정해 왔습니다. 2023년까지의 명단을 보면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 중 검찰이 25건, 경찰이 46건이었습니다.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는 경찰이 11건, 검찰이 30건입니다. 우열을 가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최소한 검찰이 더 믿을 만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안 수사든 보안 수사 요구든 검찰의 사후 견제로 걸러질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틀어지면 더 이상 견제 장치도 없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학의 사건, 검사의 보안 수사권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검사 어떤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처남 진동민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폭력 사건은 당시 수사조차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은폐한 사건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폐의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검사가 사회적 약자의 편이다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누가 들으면 참 웃을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사는 강자의 편. 설령 보안 수사를 통해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최선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1차 수사와 2차 수사라는 중복된 절차를 통해 고통의 시간이 연장됩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외국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케이지 센터라는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폭력, 학대를 비롯한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증인이 된 어린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특이한 것은 이 센터 건물 안에 검사와 경찰 수사관이 입주해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 어린이는 마치 놀이방처럼 꾸며진 이곳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특별히 훈련된 전문가가 혼자서 어린이를 대면해 질문을 합니다. 어린이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방에서 검사, 경찰 수사관, 심리분석가, 사회복지사 등이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더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조사받는 어린이 모르게 무선 수신기로 조사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피해 어린이가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고 진술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을 여러 차례 여러 명을 상대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수사 기소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가가 협력함으로써 적시에 보호 조처를 하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센터의 운영진에는 지역의 주민 대표, 의료인, 학자 등과 함께 검찰, 경찰 책임자들이 당연직으로 결합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같은 어린이 피해자 전담 조사기관이 수백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근본적 해법은 경찰과 검찰 중 어느 쪽에 더 신뢰를 줄 것인지가 아니라 두 기관 모두를 각성시키고 견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인권 친화적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하도록 법과 규정을 만들고 인사, 교육 등의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 지원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형사 절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1차적인 수사기관이 있는데 이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 다른 2차 수사기관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고 1차 수사기관이 완벽하게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들 마련해야 된다. 예. 그러려면 피해자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경찰청이 국수본이 좀 받아서 전문가 조직 좀 만들어서 약자에 대한 대상 범죄들 관련해서는 법률가들을 채용하고 가정부수한 인력들을 배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의지를 천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피해자 보호가 핵심이라면 왜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기록 접근권, 의견 진술권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별도 입법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왜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공소 제기와 공판 단계까지 피해자 보호할 제도 설계가 아니라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 존치만을 해법처럼 말합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사건 초기부터 검사와 수사기관이 협력 체계를 갖추는 일입니다. 기소권자이자 영장 청구권자인 검사, 그리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 수사관, 여기에 더해 민간 전문가까지 결합해 긴밀한 소통과 상호 견제 속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면 어느 한 기관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피해자 권리를 무시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내달리는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일반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인 등 중대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사와 수사기관이 적극 협력 수사를 벌인다면 신속하고 철저한 정의 실현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수사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한다면 장윤기 사건과 같은 극악한 축소 왜곡 수사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협력 수사 모델은 수사 기소가 분리된 선진국들에서 제도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장윤기 사건의 축소 암장 사실을 들춰낼 수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했다면 그것은 이미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의혹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혹, 의심에 대해 경찰로 하여금 보안수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직무배제, 징계 요구를 했다면 경찰이 과연 검찰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해당 팀장을 구속까지 할 정도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윤기 사건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검사였다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문규 교수의 지적처럼 경찰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잡으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수많은 권력 남용과 제 식구 봐주기 폐해가 드러났어도 이를 스스로 잘라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조차 한마디 없었습니다. 권한이 유지된다면 예전과 똑같이 권한을 휘두르겠다는 오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권을 계속 맡길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쟁을 통해 그동안 놓쳐왔던 형사사법체계의 미비점들이 뒤늦게나마 공론장에 오른 것은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받아온 피해자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제도 개혁이 이참에 본격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검찰개혁 요구를 불러왔던 검찰 권한 독재의 폐해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선의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